4, 5년 만에 뭐 처음 강아지를 안아보셨다 이런 네, 이런 얘기가 한 번 자극을 받으면 바로 달려들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도 계속 씩씩거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약을 조금 먹으면서 걔는 거의 8, 90%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 미미네를 벗어나서 어떤 곳에 왔습니다. 어떤 곳이죠? 네, 저의 든든한 조력자이신 이유장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하이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에 왔습니다. 바로 저곳이에요. 진료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방문하게 됐는데 미미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 진료만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장 수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반려동물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행동 진료를 전문으로 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더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생소한 거잖아요. 행동 진료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비유를 하게 되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저 너무 좋아하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사람 아이들의 행동 문제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해서 이제 원인을 조금 더 감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석이 좀 완료가 되면은 그에 맞는 이제 솔루션, 치료 계획을 세워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강아지, 고양이 버전으로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를 특화로 해서 개와 고양이의 정신건강을 돕는 그런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뭐 문제 행동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너, 훈련사 분들을 찾는 게 사실 거의 1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만약에 행동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짖음이 심해요 라고 했을 때 단순히 훈련 쪽으로 접근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오면은 그 짖음에 대한 뭔가 진단명 같은 게 따로 있게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차트 정리하고 할 때 사용하겠지만, 진단명을 보호자께 뭐 자세하게 설명해서 얻어내는 게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요구수 행동과 같이 훈련이나 교육 문제인지 관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치료가 필요한 감정적인 문제라던가 강박 행동이라던가, 짖음 자체에서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해서 나오는 게 진단명이 되긴 하지만,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는 원인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드리는데, 계획이 지금 현재 환경에 따라서 많이 강화되었는지, 또 보호자가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계획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저희 병원의 뭐 장점이자 특징은, 교육 문제만 있는 아이의 경우는 사실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거나 좋은 행동 컨설턴트를 만나거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해봤는데 진전이 없었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일반적인 교육 문제가 아니라 조금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불안도가 높다거나 반복 행동을 좀 과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걸 조금 걱정이 되시면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치료의 영역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계획도 세워드리고, 뭐 약물이 필요하다면 약물 처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네요? 네. 좋아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용이나 뭐 핸들링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것만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다른 부분들까지도 뭔가 복합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트리거가 존재를 할 때에는 보호자님들한테 일단 진료의 영역에 이 친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면 어떻겠는지 이렇게 권장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우리 애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거를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네. 왔는데 약물이라든지 보조제 이런 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사람 정신건강의학도 일반인들이 다 다닌다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이제 느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봐요. 10여 년 전만 해도 좀 쉬쉬하는 맞아요. 것도 있고 점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은 본인이 느끼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뭔가 편해지고 생활이 가능해지니까 계속 다니게 되잖아요. 반대로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반려동물에게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이 없는 것도 맞고 보호자가 직접 느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정도인데 이건 그냥 뭐 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반려동물 또한 사람이 이제 공황장애나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느끼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수가 빨라지고 식은땀이 난다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거나 말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증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반려동물에서도 나타나죠. 맞아요. 그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호자님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더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들한테는 뭐 행동진료라든지 치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얘가 정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좀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좀 알아차리기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보호자님들께서 이 친구는 한번 그 우장쌤이 운영하시는 그런 행동진료, 행동클리닉에 가서 진료를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판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문제가 다 있다고 해서 저희 진료를 다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가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오는 게 적합한가인 거잖아요. 네. 보통은 예를 들어서 퍼피 때 나타나는 문제 행동 중에서 대부분이 정상 행동인데 원하지 않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 신발을 물어뜯는다거나 심심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배변 교육이 잘 안 돼서 배변 실수가 강아지 때부터 있었다던가 아니면 매너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꼭 와야 되는 아이들보다는 좋은 훈련사를 만나거나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랑 이제 치료 계획을 짜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 오셔야 될 수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느끼시기에 얘가 조금 많이 예민해요. 잠을 편하게 잘 못 자요. 네, 쉽게 깨요. 그냥 제가 잘 자다가도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깨고 선생님 운영하시는 것처럼 미용실에 가도 예민해서 손이 스치기만 해도 수수아치게 놀라고 그리고 교육을 이제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도 교육을 하실 거고 하는데 얘가 이제 다른 아이들 거의 뭐 10마리를 보시면 이제 한 마리 정도는 조금 특이하게 간식에 반응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더라도 뭔가 조금 자극이 있을 때마다 이제 흠칫흠칫 놀라고 자리 이탈하고 이런 것들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분리불안이 좀 심한 아이들은 노즈워크 같은 걸 해놓고 가도 아니면 산책을 하고 갔는데도 불안해하고 뭐 집에서 짖고 하울링하고 먹는 걸 잘 안 먹고 이런 아이들도 불안도가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서 이제 보통 보는 게 과하게 나타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나타나거나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뭐 요즘에는 훈련 관련한 유튜브 영상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따라 했을 때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 훈련 문제가 아닐 수 있구나라고 빠르게 아시고 진료를 빨리 보실수록 치료가 개선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높죠. 문제나 행동적인 그런 장애가 오래 됐을수록 치료하는 기간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좀 관찰 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영역에서 빨리. 근데 제가 이제 행동 진료나 이렇게 권장을 드리면은 혹시라도 약을 막 먹어야 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료를 보는 친구들은 전부 다 약물 같은 걸 처방을 받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는 아이들 중에 중등도 이상의 불안이 확인이 되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일어나거나 하면은 이제 항불안제 같은 약물 처방이 나갈 수 있고요. 근데 나가더라도 당연히 전 수의사이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약 처방을 할 거고, 그리고 얘가 뭐 약을 먹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상호작용이 어떤지 이런 걸 좀 평가해서 약을 드리기 때문에 보호자가 만약에 그 약물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시면 당연히 충분히 상의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먹어도 되는지, 이제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했을 때 좀 심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 중에서도 막상 만나봤을 때는 일상적인 불안도 정도만 확인이 되어서 매일 먹는 약을 먹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불안이 조금 높을 때 그때만 이제 약을 먹는. 그리고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뭐 미용 가는 게 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가야 될 때라던가, 그리고 교육할 때는 잘 듣는데 조금 이제 미용을 풀로 해야 된다거나 목욕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장시간 해야 될 때만 쓰는 아이도 있고, 그거는 사실 아이들마다 다르게 처방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료 받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물 처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걔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벤트가 있을 때만 먹는 친구도 있고 매일 복용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다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개박에. 이제 제일 보호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인데요. 저희도 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진행 절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당황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행동 진료는 보통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예약제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보통 진료 시간이 초진에는 거의 90분 정도 소요가 돼서 다른 아이들과 이제 또 접촉하는 것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딱 그 시간을 이제 정해서 예약제를 받고 있고요. 진료를 예약을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지를 먼저 보내드려요. 행동의학 병력 검사지라는 것을 파일로 보내드리고, 그걸 보호자가 이제 보호자와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행동 문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다 입력하시고 진료일 보시기 이틀 전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미리 분석해서 추가로 질문해야 되는 것들, 제가 감별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진료를 보게 되고요. 보면서 이제 보호자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행동 문제와 관련한 영상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단과 치료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재진을 처음 보고 나서 한 달 이내에는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워들었던 계획에 대해서 보호자분이 어떤 것까지 해보셨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제 재진과 피드백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를 들어 약물 치료를 했는데 얘가 잘 먹었는데 뭔가 효과는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방했던 약을 보고 그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 효과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충분했는데 효과를 못 봤다면은 이제 약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용량을 조절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관리 계획이라던가 교육 계획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해보셨는지, 하실 수 있었는지, 쉬웠는지, 그리고 했을 때 반응에 따라서
씌웠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면은 일단은 항불안제를 많이 같이 먹고 있으면 그거 이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약물이 그러면 먹자마자 뿅 하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런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도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 문제가 얘가 정말 오랫동안 나타났었던 거라면은 짠 하고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게, 그리고 이제 약이 얼마나 얘한테 잘 맞았는지 그거는 이제 써보기 전에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맞는 약을 찾는 과정도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사람도 이제 뭐 두통이라든가 통증이 관련해서 있을 때 진통제를 먹잖아요. 어떤 진통제는 나한테 이제 맞는 진통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진통제가 있잖아요. 이건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 행동치료에 쓰이는 약물도 항불안제로 보통 쓰지만 안에 있는 그 작용 기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뇌 안에서의 작용은 또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약을 이제 썼을 때는 한 70%의 확률이라고 저희는 봐요, 과학적으로는. 이 약이 얘한테 맞을 확률이. 확률이. 네,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면은 약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똑같네요. 사람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시는. 그러면 동물들의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표현해도 네, 무방하죠. 무방하겠네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은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물들의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표현해도 제가 제일 고민인 게 그 미용을 저는 교육하는 일이 전문이잖아요. 상황을 최대한 일단 안 만들면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털 자라는 속도가 저희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작 엎드려서 스스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이제 가위 둔감화 시작을 했는데 얘 털이 이미 이제 너무 자라서 엉키기, 눈앞을 가리거나. 맞아요.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쨌든 미용 상황이나 뭐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똥오줌 지리고 막 그 정도로 강하게 저항을 하는 상태가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수면한 상태에서 미용을 하는 거를 이제 보호자님한테 이제 옵션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되게 무서워하세요. 또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은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조금 강압적으로 하면은 이게 좀 넘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더라도 너무 심하거나 공격성이 심하거나 하면 이제 마취 미용을 강아지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을 이제 계속 가하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게 당연히 걔 입장에서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냐 그거를 좀 저는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용 전문가가 아니지만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건 응급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취 미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만약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좀 예를 들 것 같아요. 소아치과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소아치과에서 보통 옵션이 거기서도 몇 가지가 있어요. 치과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도가 좀 높은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얼굴 막 이렇게 흔들면은 치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웃음 가스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수면 진정 치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정제의 약물을 사용해서 좀 아이를 진정시킨 다음에 치료를 한다거나 웃음 가스를 통해서 얘가 좀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권장되는 거거든요, 사람에서도. 근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예전에는 동물행동의학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진정제를 개나 고양이한테 투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단순히 진정제만 투여를 하면은 몸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정신이 깨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정말 두려워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그 공격성이라던가 완전 벌벌 떨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났다면 진정제만 투여했다면은 몸은 못 움직이는데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왔을 때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진정제를 써야 될 만큼 얘는 심각한 아이다. 그럼 그렇더라도 항불안제를 이제 같이 섞어서 줘보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옵션을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취 미용이 다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물론 리스크가 이쪽 뭐 0.01%라도 있기 때문에 걱정 당연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응급했을 때는 얘가 강압적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입장에서도 마취 미용이 더 지시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옵션이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진정제랑 항불안제를 같이 써보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협업해서 치료했던 케이스들처럼 항불안제를 처방해서 조금씩 써면서 같이 병행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그냥 도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마취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생각이, 마취를 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마취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분명히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는 사실 마취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다 비슷하지만, 그 건강이라는 게 사실 신체 건강 말고도 정신 건강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이랑 조금 지금 멀어졌지만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마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슬쩍 피하는 거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신 건강도 보호자분들이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흔하게 얘기하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얘한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더욱더 이제 교육하시거나 미용하실 때, 다음에 할 때 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도 얘는 정도가 심하다, 똥오줌까지 쌀 정도는 아시다시피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무마취 상황에서 이게 움직이면 이제 다치기 때문에 보정이 어쨌든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쇼기 오는 케이스를 전 더 많이 봤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추가로 얘기한다면,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특히 심장이 안 좋거나 쉽게 흥분하는 아이들, 그런데 이제 잠깐 하고 끝나는 그런 처치가 아니잖아요.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과호흡이 오래 오고, 또 만약에 혹여나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심장병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혀가 금방 파래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산소 부족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크가 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은 그게 또 신체적인 악영향도 분명히 있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또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울질을 한다면은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이제 작은 리스크를 일단은 못 하겠다. 0. 몇몇몇 프로가 내가 되면 100%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게 매번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잠깐 한번 이걸 하고 다시 시간을 벌 수 있을 때 교육이랑 그런 걸 통해서 미용 트라우마 같은 게 없어졌다면 이제 그런 걸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나. 맞아요. 그러면 치료하시면서 약물을 쓰셨던 케이스 네.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되게 효과가 좋았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많이 있는데 4년 동안 불안에 의해서 마킹을 집에서 계속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변 실수를 강아지가 계속 하면은 이제 보통 중성화인가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중성화는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시작했을 때 동거견이 생기면서부터 동거견의 장소라던가 동거견을 따라다니면서 맞아. 네, 마킹을 막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4년간 지속이 돼서 보호자 거의 하루에 4-5번 마킹하는 거를 이제 청소하시는데, 그게 이제 소파, 뭐 부엌, 가구 이런 걸 다 했던 거죠. 저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4년간 이게 지속됐고 횟수도 하루에 4-5번 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약을 쓰고 한 달 이내에 오셨을 때 거의 80-90%가 줄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마킹하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엄청 좋아졌네요. 엄청 좋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제 행동 문제가 100%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똑같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목표치가 나는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때가 있죠. 네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만약에 100번 짖던 게예요. 좀 과한가? 아니, 괜찮아. 한 번 소리 듣고 10번 짖던 게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얘가 이제 3번 정도 짖어요. 한 번 소리 듣고. 오 하다가 괜찮네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70% 좋아진 거죠. 네네네. 근데 어때요? 좀 괜찮아졌나요? 라고 만약에 그냥 물어본다면 보호자분은 왜 똑같이 짖어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물 효과가 없구나 하고 이제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물 치료를, 특히 행동 치료를 했을 때 이게 50% 이상 개선이 되면은 그 약은 일단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보호자가 만족을 못 하시면은 이제 약물 용량의 조절이나 약물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서 이제 70%, 80%, 90%그 이상을 끌 수 있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또 뭐 심한 아이들 중에는 하루 종일 불안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통 범불안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잠도 잘 못 자고 쉽게 깨고, 그리고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집에 돌아다니면은 이제 공격성이 나타나서 보호자를 막 물려고도 하고, 그래서 펜스를 치고 지내야 될 정도로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거든요. 많진 않아도. 그거는 사람도 힘들겠네요. 그쵸, 사람도 힘들죠. 그래서 보호자도 수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들을 이제 여러 뭐 훈련사부터 해서 그냥 일반 수의사도 만나보고 약물치료도 해보고 했는데 진전이 어느 방면에서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악화된 경우도 있었고, 잘못된 조언을 통해서.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약물을 조금 몇 번 거치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보호자 말씀으로도 제로 투 100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자극을 받으면 바로 달려들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도 계속 씩씩거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약을 조금 먹으면서 걔는 거의 80-90%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4-5년 만에 뭐 처음 강아지를 안아보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되게 감동. 뭐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분리불안 때문에 오셨다가 약 먹고 분리불안이 금방 해소가 돼서 저랑 얘기를 해가지고 용량을 좀 줄여보거나 해서 줄였는데도 문제가 없고, 평상시 출퇴근할 때 계속 분리불안으로 짖음, 하울링이 몇 시간씩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이제 다 사라졌고, 근데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외출할 때, 주말인데 이제 원래 출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그때 외출, 그러면 보통 평소 불안도가 있던 애도 더 높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이제 약이 필요해서 그럴 때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계속 먹다가 결국 이제 좋아져가지고 네. 매일 먹는 거는 이제 끊고 필요할 때만 먹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많이 좋아져서 저희 기준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없어요, 아니면 관리가 됐어요 하는 시점부터 한 3개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끊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깨끗이 문제 행동이 없다고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던 게, 문제 행동이 사실 뭐 1살 이후에 생겼고, 그리고 갑자기 생겼다, 그런 경우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통증이라던가 다른 질병의 문제일 수 있어서, 그때는 이제 먼저 일반 로컬 병원에서 본인이 다니시던 담당의와 상의를 해서 어떤 필요한 검진인지 보고 검진상 건강하다면
그때 이제 행동학적으로 뭐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집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일반 진료 보시면서 이제 네. 검진을 좀 해서 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말 기본 검사 있잖아요. 네. 검사랑 피 혈액도 딱 네. 정말 기본. 네. 이렇게만 해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행동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다른 질병들 중에서 호르몬에 관련한 질환들도 있고 네. 뭐 관절 같은 거는 엑스레이도 봐야 되고 네. 뭐 머리 쪽 같은 경우는 뭐 MRI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저. 우리 친구가 1살 이상이야. 근데 네. 뭐 갑작스럽게 문제행동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검진을 내가 하러 간다면 어떤 항목들을 보호자님들이 좀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병원에. 그게 사실은 이제 임상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외관상의 모습이라던가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최근에 계단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뭐 침대를 요즘에 안 쓰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 검사로 어딘가를 만졌을 때 깨갱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만지는 부위에 있어서 공격성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특정 부위만 이제 나타난다면 그런 곳에 대한 이제 통증을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보통 엑스레이 같은 게 통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감별하기 편하고요. 공격성과 관련된 호르몬은 보통 갑상선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있고, 나이가 어리면은 일단은 뭐 임상 증상이 보통 같이 있는지 관련해서 뭐 다음 단뇨라던가 아니면 피부병이 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수의사분들이 감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이제 지시가 되면은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은 이제 하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비용 부담이 있으시고 임상 증상이 전혀 없다면은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요검사, 혈액검사, 신체 검사, 그다음에 문진 이런 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행동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럼 건강 문제가 아닌 경우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치, 다시 뭔가 건강 문제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안 했던 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역시 한 번에 딱 찾는 건 없구나. 아까 뭐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2개월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쫓아오면서 막 달려들면서 짖고 손을 물고 차트가 1000개 정도 쓰는데 한 친구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꼭 행동진료를 보심을 권장을 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나이가 어린데 좀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도 좀 진료를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그 아이는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족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개의 나이를 환산하면 지금 2개월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유아에 기일 수 있는 거고, 6개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1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찍 나타났다는 얘기는 조금 아이가 특별하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 특수 아동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래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 나이가 어린데 그 행동치료 봐서 이렇게 어린 나이 때 약물치료를 써도 될까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마취에 대한 걱정이 있듯이. 근데 무조건 어린 아이한테 바로 약을 다 쓰지는 않고요. 만약에 어리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을 쓰기 전에 보조제를 보통 추천을 드릴 거고, 보조제도 그냥 이제 시중에 너무 유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과학적인 그 데이터가 근거가 있는 그런 보조제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외에 관리, 필요한 교육,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 사료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나 뭐 아니면 저희 같은 그루머 분들 중에서도 뭐 행동지시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드리면 진료를 네.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오늘 영상 통해서 필요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부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질문을 짰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마칠 건데 2부에서는 네. 저희 또 개알못이거든요. 개알못인 분들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보호자님들 입장에서 네. 또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네. 2부에서는 시연 실장님의 질문들 위주로 아, 인터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